자, 이제 69쪽의 제2장 부동산 관리론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의미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말 나와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일단 처분에 대응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가로 1번 의미 속에서 동그라미 2번 처분에 대응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처분이 무슨 뜻이에요? 응? 전매. 이렇게 유식한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자, 전매, 매도, 매매, 거래, 우리말로 하면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관리라는 말이 처분에 대응한다, 팔아먹는다는 말에 대응한다 이 말의 뜻이 뭐냐? 관리라는 말 속에는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결국 관리라고 말할 때는 그 부동산이 나의 소유일 때 관리인 거지, 처분해서 팔아먹었다면 내 거 아니죠. 나의 소유가 아닐 때는 내 소유도 아닌 부동산을 내가 왜 관리합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관리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이 나의 소유일 때 비로소 관리인 것이지, 처분을 통해서 나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됐다면 관리할 이유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컨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자기 어디야? 빨리 안 들어가? 라고 관리할 수 있지만, 과거에 만났던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야? 빨리 안 들어가? 이렇게 말한다면 크레이지 보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내 거일 때 관리가 되죠. 물론 현재 내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어장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럴 때 그 가로 2번에 보면 필요성이란 말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뭐 도시화다,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증가, 그리고 뭐 부동산 간접 투자의 활성화 이런 식의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또 말이 다 돼요. 여러분, 도시화라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도시화. 응? 도시화는 집약적이다. 물론 도시화의 결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화라는 말 자체가 집약화라는 말이라는 것은 조금 약간의 좀 포인트가 어긋나는 말입니다. 복잡하다. 자, 그런데 원래 도시화란 말은요,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 몰려드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도시화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책에 보면 1차적 도시화, 2차적 도시화 그래가지고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도시화는 1차적 도시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도시 지역의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집중, 몰려드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도시화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예컨대 학교 시설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왜 콩나물 교실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뭘 고개를 끄덕여요? 본인은 모를 텐데. 예.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 본인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한 반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틀려. 그건 콩나물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콩자반쯤 되지요. 근데 저희 다닐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교실 상당히 좁은 교실인데도 불구하고 한 7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교실이 더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 6반 66번이었으면 그 뒤에도 번호가 있었으니까 그 쉬는 시간에 이동하려면 남의 책상을 밟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따닥따닥 붙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몇 분 빼고는 아마 그 시절 다 겪으셨을 텐데요. 이처럼 학교 시설이라든지 또는 무슨 상하수도 시설, 또 주거 시설 등을 비롯해서 모든 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독주택만으로는 그 집중하는, 늘어나는 인구를 전부 수용하거나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트 등을 비롯한 수천, 수백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상식적으로도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보다는 한꺼번에 수천 수백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좀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예쁘게 포장하면 도시화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부족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이 출현하게 되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보다 좀 더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도시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두 번째, 건축기술이 발달해요. 여러분, 건축기술이 발달하면 그전에는 5층짜리 밖에는 못 짓다가 이제 30층, 60층, 뭐 90층짜리 어떤 건물을 지어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3층이나 5층짜리 건물보다는 그 위에 뭐 몇십 층짜리 건물을 지어낼 때가 건물이 고층화되죠. 건물이 고층화되고 건물의 규모가 작아져요, 커져요. 그러니까 대형화되죠. 그러니까 건물의 고층화와 대형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전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부재 소유자의 증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부산광역시에 있는 어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대요. 그럼 예전과 달리 KTX 뭐 이런 교통이 발달하니까 뭐 예전보다는 이제 오고 가는 경우가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단축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게 어떤 심도 깊은 세세한 관리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부재 소유자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때요? 전문적인 관리업자나 업체에게 맡길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또 간접 투자란 말은 지금 당장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일단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상 말이 여러분 문장이 좀 길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올지라도 결국 정답은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 증가, 간접 투자의 활성화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100% 정답을 찍어내실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네. 예컨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투자라고 했어요? 간접 투자잖아요. 직접 투자.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가지 표현만 알고 계시면 문제는 충분히 맞춥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부동산 관리의 분류를 해가지고 복합 관리 나오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셨을 때 표를 보세요. 기술적 관리,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라고 나와 있죠. 그거 앞글자 따면 법경기 아니에요? 응? 순서와 무관하게 법률, 경제, 기술이니까 법경기죠. 자, 복습합니다. 법률, 경제, 기술 그러면 몇 대 측면? 3대 측면. 이 3대 측면을 묶으면 우리가 복합 개념 그랬잖아요. 따라서 얘는 복합 개념의 관리 또는 복합적 관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거기 표 보세요. 기술적 관리 보면 설비, 위생, 보안, 보전 관리 나오죠? 나와요. 기술적 관리 그런 말 없습니까? 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군요. 자, 그렇다면 그 기술적 관리 옆에 빈 공간이 있으면 설비, 위생, 보안, 보전 관리라고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제적 관리인데 그 속에는 뭐 회계 관리, 수지 관리, 인력 관리 들어가 있습니까? 자, 없으면 인력 관리, 그러니까 수지 관리는 있죠. 그럼 회계 관리, 인력 관리를 하나 더 첨가시킬 바랍니다. 됐죠? 근데 주로 거기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금 인력, 사람에 대한 관리도 어디에 속해요? 경제적 관리에 속하죠. 근데 꼭 인력 관리를 경제가 아닌 뭐 법률 이런 쪽에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니까 뭐만 좀 기억하자. 어차피 경제는 돈이거든요. 그럼 회계나 수지 같은 경우는 돈과 연결성이 많은 단어이기 때문에 금방 구별이 가요. 근데 인력 관리는 뭐 법적 관리다 이래버리면 그런가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도 어디에? 경제적 관리에 속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하나 잘못 쓰면 회사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낭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관리에 속한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 나오죠? 그럼 법률적 관리는요, 그 문장 속에 권리 또는 계약 이런 말이 들어가면 법률적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라는 단어,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무슨적? 법률적 관리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개발관리 마케팅론 배우잖아요. 좀 이따 마케팅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제가 요거 꼭 하세요. 요거 꼭 공부해 놓으세요. 그것만 하잖아요. 다 맞아요. 왜? 개발관리 마케팅론 부분의 문제는요, 나올 구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학습하시고 다른 것들은 말뜻 정도만 아십시오. 그것만 알아도 다 맞아요. 근데 예전보다 개발론 쪽의 문제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최근에 들어가서. 보통 개발론 문제는 뭐 많이 나와봤자 한 2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4문제 정도가 나와요. 또 그리고 관리에서 1문제, 마케팅에서 1문제, 그럼 합하면 6문제거든요. 그러면 개발관리 마케팅 묶어서 6문제는 말의 뜻은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6문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따라서 이 부분의 문제를 못 맞춘다. 속된 말,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의 문제를 못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없어요. 왜? 쉬운 부분도 못 맞추는데 어려운 부분의 문제를 어찌 맞겠습니까? 물론 그분의 가오로 인하여 뭐 찍어서 맞았다. 이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아시겠죠? 자, 그럴 때 그 아래 보시면 또 이제 워포드에 분류해서 뭐 자산시설 기업관리도 있고 또 기타 관리 방식에서 자산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관리 이런 말 나와요. 특히 요새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최소한 요 인문서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정도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더란 얘기죠. 오케이? 예컨대 거기 첫 번째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산관리 보세요. 그럼 자산관리 보면은 어때요? 어떤 말 나와요? 가장 적극적인 관리로서 가장 중시한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자산관리가 나왔는데 적극이란 말 대신에 소극이란 말을 붙였다. 틀리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번 24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도 아니에요. 자산관리인데 재산관리 그랬어?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의미로는 자산이 곧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 방식의 명칭에는 재산관리라는 방식은 없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니 근데 보기 속에 자산관리도 있고 재산관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상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아니 재산이나 자산이나 똑같은 말인데 무슨 관리 방식이 똑같은 보기가 2개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문제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죠. 아니에요. 물론 의미로는 재산과 자산은 같은 말일 수 있지만 관리 방식의 명칭으로는 자산관리 방식이란 말은 있어도 재산관리 방식이란 말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 보면 가로 4번 보세요. 부동산 관리 3방식 나오죠? 이 부분도 관리 방식 부분도 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벌써 제목이 관리 3방식이죠? 그럼 관리 방식이 몇 개다? 3가지가 되겠죠? 그래요? 그럼 일단 거기 보시면 자기관리 나와요? 예, 자기는 자가라고도 해요. 자, 자기관리. 그러면 혼합관리 있습니까? 위탁관리 나와요. 예, 그럼 여러분들 순서, 관리 방식의 변화 순서는요, 자기, 혼합, 위탁 이 순서로 그 방식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혼합, 위탁의 순서입니다. 어디까지 한 순서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저 같으면 공부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 다음에 뭐가 나왔다? 혼합을 거쳐서 위탁 관리 방식이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게 뭐예요? 자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문장 속에서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 그러면 뭐가 답일까요? 자기예요. 그럼 가장 현대적 관리 방식 그러면 과도기 쪽 방식 그러면 이걸 뭘 배우냐 이건 나는
제 입장에서는. 대부분 수험생이 이렇게 외워버리거든요. 그걸 왜 외우는데? 변화 순서만 알면 가장 먼저 나온 게 전통이고 가장 마지막이 현대고 가운데가 과도기겠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순서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문장들을 뭘 또 별도로 외우라고 코피를 흘립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실 것. 그런데 주목. 그렇다면 이제 전통적이다, 현대적이다, 과도기라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혼합이란 말은 짬뽕이잖아요. 짬뽕. 그러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은 짜장 대신 짬뽕 드세요. 그런데 짬뽕이란 말은 위에 나오는 자기관리 방식과 아래쪽에 위탁관리 방식을 결합했다라고 해서 혼합관리 그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 관리 3방식에서는 뭘 잘 물어보냐면 각 방식별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잘 물어봐요. 그런데 혼합관리 방식은 장점은 자가 위탁의 짬뽕이니까 장점도 자기관리, 위탁관리 방식 장점 모두가 나올 것이고 단점도 자기 위탁관리 방식의 단점 모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내용이 많고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혼합관리 방식은 과도기적 방식이다. 자가와 위탁의 결합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실제로 공부하는 부분은 뭐다? 자기와 위탁.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따져봐요. 자기관리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누군가한테 자기야 그랬어요. 그럼 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일 때 자기란 말 쓰잖아요. 어? 내 거 아닌데 자기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예. 물론 이제는 범죄는 아니죠. 이제는 범죄는 아닙니다. 왜? 그 범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젠 남의 자기한테 자기라고 해도 범죄는 아니죠. 자, 물론 이혼 사유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다? 제가 드시면 뭐냐? 내 걸 내가 관리하는 게 자기. 내 걸 남한테 맡기는 게 위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점, 단점도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걸 관리할 때의 장점이 남한테 맡길 때의 단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걸 관리할 때의 단점이 남한테 맡길 때의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크로스, 정반대구나. 자기와 위탁은 반대다. 따라서 장점과 단점도 반대다.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학습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반대라는 구조를 알잖아요. 그럼 저는 위탁 안 할 것 같아. 자기만 하고 자기관리 방식의 장점, 단점을 공부하고 그 장단점을 서로 반대로 뒤집으면 위탁관리 방식의 장단점이 되지 않겠나요? 오케이? 하나씩 맛보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시험 지문에 또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관리 방식은 비밀 유지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남한테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은 자기관리 방식보다는 비밀 유지에 적합, 부적합. 비밀 유지가 잘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뭘 외우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컨대 내가 이제 우르사가 A라는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붕괴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럼 내 상가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누구에게 발설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오케이? 어떻게든 포장 빨리 해가지고 팔아 넘기거나 토끼겠지. 그렇죠? 그런데 위탁관리 방식 업자에게 맡겼어요. 물론 그 업자나 업체도 어때요?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자기 일대보다는 그 비밀이 지켜지는 정도가 적어지겠죠? 오케이? 뭐 술 한 잔 먹고 너만 알아 이러면서 무슨 말을 했다. 근데 그 너만 알아 이렇게 말했을 때 일주일만 지나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 너만 알아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자기관리 방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청소하고 뭐 유창 닦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하다 보면 오늘 하루쯤은 그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오늘 하루 안 한다고 뭐 큰 문제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더란 거죠. 이거를 우리 개론적인 용어로 바꾸면 타성 현상이 발생한다. 뭐 타성화에 적기 쉽다.
오케이, 타성에 젖는다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문적인 관리업자에게 맡기면 그 관리업자나 업체는 관리 자체가 직업이고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3방식은 장점, 단점 비교는 뭐만 가지고 보자? 자기와 위탁. 자기와 위탁만 가지고 장점, 단점을 비교하시고 공부하시고, 오케이? 혼합은 짬뽕이다. 과도기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옆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관리 활동 해가지고 임대차 활동, 유지 활동, 임대료 결정 방법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도 나중엔 다 알게 돼요. 다만 맛보기로 하나만 해드린다면 그 유지 활동, 동그라미 2번에 유지 활동 나오죠. 거기 보면 일상, 대응, 예방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일상적이란 말이 뭐예요? 매일처럼, 늘 이런 뜻이죠.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예방이 무슨 말이에요? 미리, 사전에, 그렇죠? 대응은 문제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는 게 뭐다? 대응이에요. 그래서 보통 문제 나올 때는 예방과 대응의 내용을 섞어놓고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대응적 유지 활동이 난 쉽게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대응이에요. 즉 어떤 부동산 관련된 하자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나 하자를 제거하는 활동이 뭐다? 대응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에요? 발생한 이후예요? 이후죠. 그래서 사우후적 유지 활동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유지는 다른 말로 사전적 유지 활동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나을까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게 나을까요? 잃기 전이죠. 그래서 유지 활동이 일상, 예방, 대응으로 구분하는 바 이 중 가장 중시되는 활동은 예방적 유지 또는 사전적 유지 활동이라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꼭 사전 대신에 사후, 전자를 후로 고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다 보인다니까요. 왜? 마음이 평온하니까 에이 요거 바꿨네, 요거 틀렸네 이게 보이지만 똑같은 문제도 현장 가서는 너무 이게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건 틀리지 않게끔 자꾸 반복하고 스스로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합격의 영광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동그라미 4번 건물의 생애주기 현상인 말 나오는데요. 요거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잊혀질만 하면 한번 나와. 잊혀질만 하면. 그게 뭐예요? 일종의 다크호스예요. 일종의 다크호스니까 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걔네들은요 순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건물의 생애 주기가 뭐냐? 건물도 신축한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치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같은 외형적 변화의 모습이 나오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건물도 마치 생명 있는 생명체다. 여기에 비유해서 생애 주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순서는요. 앞글자 따볼까요? 가장 첫 번째가 전개발이죠. 전개발의 전 동그라미. 두 번째가 신축이니까 신 동그라미. 세 번째가 중년 또는 안정 단계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정 단계 안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노후 단계이기 때문에 노예 동그라미. 다섯 번째가 완전 폐물 단계이기 때문에 폐의 동그라미. 그럼 그걸 따가지고 읽으시면 어떻게 돼요? 전신 안노폐죠? 전신 안노폐 맞아요? 예.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기억하시냐면, 자, 건물의 생애주기 현상은 목욕탕에 가서
전신 안마를 받고 노폐물을 제거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전신 안마를 받고 노폐물을 제거하라. 전신 안노폐.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 주목. 어차피 신축 단계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지은다는 게 아닙니까? 이제 막 건물이 새롭게 지어졌으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쁘고 깨끗하겠죠? 그래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고 개론 문제에 예쁘고 깨끗함 쓸 수가 없으니까 물리 기능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어지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다 그러면 이제는 관리 안 해주면 힘들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된다 이런 말 나오면 안정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말 나오냐면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뻐도 건물 짓자마다 임차인 다 들어와 가지고 공실 없이 모든 그 공간이 임대가 돼 가지고 수익이 가장 크게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요번에 건물 새로 지어졌는데 관리도 잘 되고 굉장히 깔끔하다더라. 이 입소문이 퍼져야 조금씩 임차인 몰려들면서 나중 가야 어때요? 공실 없이 모두 임대가 되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수익이 최고가 되는 단계는 신축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안정 단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가 안정 단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축 단계, 예컨대 신축 단계를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로 보자 이거예요. 관리 안 해도 깨끗하고 이쁘고. 그렇죠? 그런데 그 20대 중반 넘어서 이제 30대 이렇게 40대 되면 어때요? 관리 안 해준 결과 이 꼴이 나는 겁니다. 관리 안 해주면. 제가 예전에 그 어릴 때 엄마가 세수하고 이럴 땐 야, 꼭 스킨 로션에도 발라라. 아, 무슨 남자가 스킨 로션이야. 안 발랐어요. 결국 이 꼴이 됐습니다. 노안의 대명사가 됐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또 이 어떤 신체적 이런 어떤 깨끗한 이런 것들, 신체 기능, 20대가 최고. 그렇죠? 그런데 돈은 있어요, 없어요? 돈 없어. 근데 한 30대 후반에 40대 한 중반쯤 가야 이 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돈적으로 이게 괜찮은 것은 중년 단계에 가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 부동산 관리 정보 체계는 혹시 몰라서 구색 맞추려고 집어넣은 거니까 모르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한번 읽어는 보세요. 자,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제3장 부동산 마케팅 나오죠? 예, 마케팅.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마케팅이란 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홍보한다. 또, 광고한다. 뭔가를 알린다. 그래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물론 교과서 쪽 표현은 좀 더 복잡하고 세련된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뭐예요? 무엇인가 광고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각종 수단 또는 기법 등을 묶어서 우리 뭐라 그런다?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 지문 속에 이런 말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마케팅이란 단순한 광고 홍보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 말 맞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할 때는 광고 홍보 이런 기법으로 이해는 하시되 문장 표현이 나왔을 때는 단순한 광고나 홍보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맞다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아래 보시면 마케팅 전략의 3차원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날 이 부동산 마케팅이 중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마케팅이 중시가 된다는 건 예를 들면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 새롭게 아파트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아파트나 건물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아파트 지어졌습니다. 이런 상가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알리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게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케팅이 중시된다는 것은 결국 칼자루를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 누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까? 마케팅이 중시된다는 것은.
소비자예요. 칼자루를 소비자가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 예컨대 칼자루가 생산자 또는 공급자에게 있잖아요. 그럼 아주 쉽게 말하면 주택의 공급이 아직도 절대량으로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짓기만 하더라도 지들이 알아서 사.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다른 광고 홍보 안 해도 아파트 있네? 와 산다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명목적인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갔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때요? 비록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주택 중에는 30년, 40년 이상이 돼서 노후되고 주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낡은 주택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양 자체로는 주택이 현재 남아도는 상태니까 남아도는 상태에서 새롭게 지어진 주택을 분양, 임대, 매매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 뭔가 차별화하고 기존의 다른 상품보다 이 아파트가, 이 건물이 훨씬 나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한테 아양을 떨어야 돼요? 소비자에게. 그래서 오늘날 부동산 마케팅이 중시되는 이유는 예쁘게 포장하면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또는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칼자루가 이제는 누가 쥐고 있다? 소비자가. 그러니까 아양 떨고 애교를 떨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그 아래 보면 2번에 마케팅 전략의 3차원. 이 부분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마케팅론에서 문제가 100문제가 나온다면 그 중에 99문제가 바로 마케팅 전략의 3차원 부분입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야 나올 부분이에요. 근데 제목 자체가 마케팅 전략의 3차원이니까 전략이 몇 개다? 3가지다. 그렇죠? 일단 제목부터, 표에 있는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진한 부분이 제목이죠. 시장 점유 마케팅 나와요. 시장 점유. 없어요? 거긴 그렇게 나왔구나. 일단 가로 1번이 시장 점유죠. 그 속에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구분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 가로 2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나옵니까? 그리고 가로 3번에 관계 마케팅 전략 나오죠? 그럼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전략이니까 묶으면 몇 차원? 3차원 전략. 쉽게 말하면 마케팅 전략이 3가지 측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시장 점유입니다. 근데 벌써 표 내용만 보더라도요, 다른 마케팅 전략보다는 내용이 많잖아요.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용이 조금 적은, 빈약한 관계 마케팅과 고객 점유 마케팅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가로 2번에 고객 점유 나옵니까? 자, 고객의 동그라미. 여러분, 고객은요,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소비자죠. 근데 소비자인 고객이 제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뻔한 거죠. 성격상 고객 점유 마케팅은 누구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소비자 또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수업 때마다 가장 중시하는 게 뭐예요? 제목. 그리고 그 제목의 말뜻 해석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봐봐요. 벌써 고객이란 말 나왔구나. 그러면 소비자를 중시하겠구나. 이게 떠오를 수 있다고. 그럼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고객적 마케팅이면 제목은 신경도 안 쓰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뜻도 모른 채 문장만 외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럼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러면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아양 떨고 애교 떨어줘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소비자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소비자 마음에 들게끔 한다 하면 될 것을
우리 개론은 포장이 생명이다 보니까 문장을 어떻게 바꾼다? 소비자의 각 구매 의사 결정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요따구 말을 쓰는 겁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구매 의사 결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는 말 있습니까? 예. 거기서 구매 의사 결정 단계, 그 말은 어떤 물건을 사고자 마음을 먹는 단계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한다는 것은 소비자 마음에 들게끔 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것만 알면 고객 점유는 게임 끝납니다. 물론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그 아이다에 대해서는 본 수업 때 설명드리면 될 것이고요. 거기 AIDA 나와요. 예. 뭐 나왔으니까 해볼까요 그러면? AIDA.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 이 A 대신에 S를 붙이면 age. 그쵸? age.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영어 나오면 그거 갖다 한글로 막 바꿔가지고 이렇게 장난 농담 많이 쳤어요. 뭐냐면 AIDS 같은 A 더러운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뭐 IBM 그럼 옛날 컴퓨터 회사 IBM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왕 버린 몸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장난 농담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상한가? 우리 땐 그랬는데 이게.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약자잖아요. 그렇죠? A가 뭐냐면 attention이에요. attention 이면 주목. 주의. 그 다음에 I는 interesting, 뭐예요? 흥미. 그 다음에 D는 desire, 욕구, 욕망. 그 다음에 A는 action, 행동이죠. 이걸 약자로 줄여서 AIDA, 아이다. 이 아이다란 말은 어른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쓰는 건 아니겠죠. 어른이 아니다. 자, 아이다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 중년의 여성분 두 분이 길을 걷고 계시다가 저 앞쪽을 보니까 그전엔 없었던 모델 하우스가 하나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럼 저 못 보던 건데 이게 주목이에요. 못 보던 거.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가가지고 그 모델하우스 직원분께 이거 아파트 몇 세대예요? 어디에 입지? 어디에 세워져요? 뭐 주변에 뭐 학군이라든지 교통여건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얘 뭐 취득세나 어떤 양도소득세 어떻게 세금 관계 물어보거나 또는 뭐 이 원리금 상환 방식이 무엇이냐 다 물어보더라는 거죠. 근데 무엇인가를 꼬치꼬치 물어본다는 것은 흥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흥미가 없으면 뭐도 없다. 질문도 없어요. 그래서 개론 시간에 질문이 없다는 것은 개론에 대한 흥미가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질문하시잖아요. 고마울 따름이에요. 자, 그럴 때 들었어. 설명 들었어. 아우! 요거 사야 되겠다. 마음이 든다는 얘기예요.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장 찍었다. 액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 두 중년의 여성분이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새로운 모델 하우스를 발견하고 저거 뭐지? 가보자. 주목. 직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흥미, interesting. 그래서 사고 싶은 욕구가 발생했다. desire, D. 그리고 도장 찍었다. 액션 행동이에요. 오케이? 이게 아이다의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예. 근데 저는 저 디자이어만 딱 들으면 옛날 그 조금 아실 거예요. 할렘 디자이어. 아,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순진한 생활을 보내셨네요. 예. 그때 당시 지금은 클럽이라고 하고 그 당시는 나이트클럽 가다 보면 항상 할렘 디자이 하면서 굉장히 그 유명했던 노래가 나오고 뭐 디스코 축에 바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 예, 반짝반짝하는데 그 사이키 조명이라고 하죠. 자, 이것이 이제 아이다의 원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나중에 시험 문제 풀잖아요.
사실 두 개 말만 끝나요. 얘는 일단 아이다가 나오면 읽기 중단, 고객이에요. 근데 아이다가 나왔는데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시장자가 나온다거나 관계란 말 나오면 그 문장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출제자가 이상한 사람들은요. 이 순서도 바꿉니다. 예컨대 AIDA를 바꾸면 금방 뽀록이 나니까 주목, 욕구, 흥미, 행동 뭐 이런 식으로 한글 문장 순서를 바꿔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제가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말은 그랬죠? 요 말 나오면 읽기 중단이에요. 무조건 고객의 개밖에 없어. 근데 심리적 접점이란 말 나왔는데 고객이란 말 대신 뭐 시장이란 단어, 관계란 말이 들어가 있다면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관계 마케팅 할 때 관계는요,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관계입니다. 또는 수요자, 공급자와의 관계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생산자가 아파트 등의 어떤 건물을 팔고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소비자와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미지를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장래 가능 고객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 이걸 바로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왼쪽 다시 넘어오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은 생산자 또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구분되죠. 오늘은 약자만 가볍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의 뜻이고요. T는 타겟팅, 목표 시장의 선정, 또 P는 포지셔닝, 시장 차별화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표 속에 다 써놨어요. 동그라미 1번 시장 세분화 S, 동그라미 2번 목표 시장 선정 T, 동그라미 3번 시장 차별화 P 다 써놨죠.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4P 믹스인데요. 믹스는 혼합인 거 아시죠? 커피 믹스처럼 이럴 때 알파벳 P로 시작되는 4가지 요소를 혼합한다는 점에서 4P 믹스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알파벳 P가 뭐냐? 순서 관계없이 첫 번째 프라이스, 가격이죠. 두 번째 프로덕트, 제품이고요. 세 번째 플레이스, 유통 경로, 네 번째 프로모션, 판매 촉진 또는 의사소통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 4가지는 모두 알파벳 P로 시작되는 요소이고 이걸 혼합했다는 점에서 4P 믹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재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유통 경로에서 플레이스가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 제품 마케팅에서 프로덕트 P가 나오죠. 또 쭉 내려오다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가격 전략해서 프라이스가 나오고 또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4번 판매 촉진 그래서 프로모션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알파벳 P로 시작되는 4가지 요소가 있죠. 이걸 혼합한다는 점에서 4P 믹스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시 구체적 내용 설명은 본 수업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 73쪽에 아래에 보시면 광고 나오죠. 그런데 마케팅 논에 광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런지 이해 가시겠죠. 왜? 마케팅 자체가 뭐니까 홍보하고 광고하는 기법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광고가 여기 나올 수밖에 없지만 최근 출제 경향으로는 광고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반구도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나중에 제가 본 수업 때 가볍게 한번 훑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 논까지 모두 끝냈고요. 잠시 쉬었다가 부동산 감정평가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